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방법과 또 상호작용하는 유전자들이 발현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방법을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에 대해 2020년 1월 7일 그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해서 2019 nCoV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이후 유전자 구조가 확실히 밝혀지면서 이 유전자 구조를 봤을 때 이전에 발생했던 사스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스 CoV,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다시 2 이렇게 현재는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증상을 코비드 19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에서 이제 따온 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방법은 일단 상부 호흡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에 이제 특이적으로 디자인된 안티세rum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RT-PCR을 했을 때 증폭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안티센스 프라이머로서는 이제 RDRP, RNA 디펜던트 RNA 폴리메레이즈의 엔자임 부분, 그리고 E진, 그래서 E는 이제 엔벨로프 단백질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 E진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RNA에 대해서 qPCR을 통해서 이제 검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래에 그림을 보면은 하단의 왼쪽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껍질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B에는 지놈 맵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은 안에 RN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엔벨로프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 중간중간에 E 프로틴이나 M 프로틴들이 그 껍질 구조에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지놈 맵이 나와 있는데, 왼쪽부터 5'에서 오른쪽이 이제 3' 엔드에 해당하는 지도 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5' 쪽에는 구조물이 아닌 그런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고, 오른쪽 부분에는 3' 엔드 쪽에는 여러가지 구조에 관한 유전자 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가 이제 스파이크와 관련된 진인데, 여기에 또 아주 다양한 이제 종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E 진으로 나오는데, E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안티센스 프라이머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그림은 그 RNA 샘플을 가지고 cDNA를 한 다음에 이어 qPCR을 통해서 검출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죠. 2시간 걸린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코비드 진단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안이 돼서
아주 빠르게 제한이 돼서 지금 국제적인 표준 진단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RT-PCR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RT-PCR 방법 외에 또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뭐 그러니까 혈청 가지고 임뮤노세이를 검수하는 방법이 일단은 속도는 가장 빠르다고 되어 있지만 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액으로 나올 정도로 충분히 몸 안에서 증식이 안 됐을 경우는 감염돼도 감염됐다는 것을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RT-PCR이 그나마 이제 정확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쓰는 방법은 RT-PCR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에서 개발한 이런 진단 키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T-PCR 방법으로 진단하는 키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다 이진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RD-RP, 이것은 RNA를 주형으로 해서 RNA를 합성하는 그런 요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RD-RP 진, 이렇게 보통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프라이머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C젠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엔진 해서 이제 세 개의 그 안티센스 프라이머를 한 키트에 세 개의 프라이머를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검출을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민감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cDNA를 만든 후에 qPCR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qRT-PCR법이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코로나19 검출 방법은 그냥 RT-PCR이라고 흔히 표기하지만 그 cDNA로 전환시킨다면 실험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RT-qPCR이라고 또는 qRT-PCR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첫 번째 DNA 마이크로어레이 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이크로어레이를 미세 배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대량으로 전사된 전사체의 발현 상황을 총체적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전사된 CDN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칩의 상보적인 염기설과 혼성화시키는 그러한 원리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림 19-12에서 이제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형광 표지를 이제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직이 다른 곳에서 샘플을 취했을 경우 조직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샘플에서 RNA를 추출하고 역전사 요소를 이용하여 이제 cDNA를 합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성된 cDNA를 마이크로 어레이 슬라이드에 이제 분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어레이 슬라이드에는 한 슬라이드 안에 고정시킬 수 있는 cDNA 수가 약 수백에서 수만 개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만 개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광색 표지된 cDNA를 칩에 있는 프로브와 혼성화 시키기 위해서 디네이처레이션 한 후 다시 냉각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일 가닥을 만든 후 혼성화 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브와 이 형광색 표지가 된 cDNA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형광이 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는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로부터 샘플을 얻어서 각각의 정상세포와 암세포들이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발현이 되고 어떤 것이 발현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특정 유전자가 정상세포나 아니면 암세포에서도 발현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아무색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 만약에 정상세포에서만 발견된다면 녹색, 그 다음에 질병세포에서만 발견이 된다면 빨간색으로 형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에서 다 발현되는, 그러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에서 발현될 경우는 이건 빛이니까 빛이 합쳐지게 되겠죠.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혼합되면은 녹색하고 빨간색이 혼합되면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노란색 형광,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발현이 되면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RNA 염기 서열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cDNA를 이용해서 서열 결정을 하지만 이름은 RNA 염기 서열 결정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기 위해서 RNA 염기 서열 결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RNA-seq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RNA-seq은 발현 수준을 포함하여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샘플에서 메신저 RNA를 조직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메신저 RNA를 작은 크기로 절단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 메신저 RNA와 동일한 크기의 cDNA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cDNA를 이용해서 염기 서열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분절의 염기 서열을 갖다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일종의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컴퓨터가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전체의 염기 서열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어세이법과 비교시 이 RNA 염기 서열 결정법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미 알고 있는 서열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마이크로어세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프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RNA 염기서열 결정법에서는 그것을 좀 알지 않더라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발현 수준을 측정이 가능하다. 즉 그러니까 아주 조금 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것과 또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발현되어 있는 이 발현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과 같이 이제 또 그 마이크로어세이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또 더 여러 정보를 더 많이 제공을 해준다 하는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되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단일 유전자의 경우는 단일 유전자 발현 분석하는 법을 즉 PCR 쪽을 주로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유전자를 찾았다면은 그 유전자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기능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다른 종의 유전자를 찾아 그 기능을 알아본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미 알려져 있는 염기서열이 이제 비슷한 이미 알려져 있는 유전자를 이제 진뱅크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유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 하면은 그 유전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과 아마도 유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의 발현 위치와 시점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그 앞에서 다른 종에서부터 이제 확인한 그러한 기능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유전자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손상시킨 후 그 유전자를 갖고 있던 세포나 생명체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갖고 그 기능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유전자를 손상시킨 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 기능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유전체 편집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험검내 돌연 변이를 유발을 해서 어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유전자를 이제 결과적으로 넉아웃 시키는 거죠. 특정 유전자를 발현되지 않게 돌연 변이를 만들어 보면은 세포의 어떤 기능이 변경되거나 사라졌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라진 기능이 정상 유전자 산물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넉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넉인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유전자 기능이 발현되지 않도록 돌연 변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시켜주는 그런 넉아웃이 아니라, 넉인은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그 지놈 안에 넣어주는 것을 넉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형광 단백질 진을 갖다 넣어줄 경우, 그러면은 그 특정한 유전자 뒤쪽에 형광 유전자를 같이 발현되게끔 넣으면은, 그러면 그 특정한 원하는 관심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될 경우 그 형광 단백질도 같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형광 단백질을 관찰을 하면은 이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전자를 사입했기 때문에 넉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유전체 편집에서는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유전자 편집 가위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자 그 핵산 분해 요소라고 핵산 분해 요소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9은 박테리오파즈의 감염으로부터 세균을 보호하는 세균의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영역에서 만들어진 가이드 RNA와 이제 같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크리스퍼라는 것은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긴 용어를 축약해서 만든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제 만들어진 가이드 RNA와 이 핵산 분해 요소가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제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카스9의 경우는 이제 뉴클레이즈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다. 목적 DNA를 절단하는 효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sgRNA 이것이 이제 가이드 RNA가 되겠는데 이것은 싱글 가이드 RNA, 즉 싱글 스트랜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스트랜드로 된 단일 가닥으로 된 가이드 RNA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편집하고자 하는 부위의 DNA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RNA가 되겠습니다. 즉, 이 가이드 RNA가 어떤 특정한 부위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부위를 그러니까 카스9이 절단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 요소로는 HDR 도너 템플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HDR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밑에 보면 Homology Directed Repair. 그래서 비슷한 유사성을 해서 이제 유사성을 이용해 이제 복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복구를 할 때 절단을 하면 일정한 부분이 이제 잘려져서 나가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DNA 템플레이트를 갖다가 HDR 도너 템플레이트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목적 유전자 삽입,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또는 특정하게 어떤 돌연변이를 유발하기 위한 DNA, 어쨌든 절단한 부분에 집어넣는 그러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을 위한 편집 과정이 오른쪽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요소만 표시가 되어 있죠. 가이드 RNA와 카스9 단백질,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카스9 단백질이 그러니까 가이드 RNA가 결합되어 있는 부위를 이제 절단을 한다 라고 표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 기능 유전자 또는 돌연변이 시키는 유전자도 될 수가 있죠. 여기 좀 오른쪽 오른쪽 그림에서 하단에 보면은 3번 위치에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무작위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는, 아무거나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어서 그 자리를 때우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파란색 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면은 NHEJ 패스웨이와 HDR 패스웨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NHEJ 패스웨이는 Non Homologous End Joining, 같지 않은 애들이,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애들이 이제 양쪽 끝에 이제 결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러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복구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진 넉아웃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러할 때 그 세포 안에 넣어주는 요소는 앞에서 이제 3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 중에 1번, 2번, 즉 카스나운 뉴클레이즈와 SG RNA, 이 두 가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두 가지만 넣어주면 특정한 어떤 타겟 진을 무력화시켜서 넉아웃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HDL 패스웨이를 유도할 경우는 이때 세포 안에 그 1번, 2번 외에 HDL 도너 템플레이트도 같이 집어넣을 경우는, 그러면은 이 집어넣은 부분을 기준 템플레이트로 해서 합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진을 넣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진 넣기는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 즉 HDR 패스웨이로 어떠한 특정한, 그러니까 타겟 진을 다른 진으로 이제 대체시켜 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이제 유전자 치료라고 유전자 치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를 이제 진 드라이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진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진을 편향되게 발현되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개발된 조작 가능한 이런 핵산 분해 효소에는 이런 메가 뉴클레이즈,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 이런 것들이 처음에 개발된 1세대 핵산 분해 요소이고, 그 두 번째로 개발되는 게 이제 탈렌이라는 게 있고, 제 3세대가 바로 이제 크리스퍼 카스9 뉴클레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퍼 카스9 외에도 기존에 발견된 핵산 분해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이 3세대 가장 최근에 발견된 이 방법은 RNA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방법은 RNA보다는 단백질의 어떤 형태를 해서 분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RNA를 사용해서 특정한 염기 서열을 찾아내서 자르기 때문에 훨씬 조작하기가 쉽다. 그리고 특이성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조작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전략의 핵심은 편향된 유전, 즉 원하는 유전자만 일방적으로 후손들에게 발현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절반 이상의 자손들에게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를 곤충매개 질병 방지에 이용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이미 2006년도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생태계에 많은 교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2014년도에는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한 유전자 드라이브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종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1년이 지났을 때 바로 이제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한 유전자 드라이브를 통해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거의 모든 자손에게 전달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2015년도 사이언스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적인 사람들과 또 이 연구가 가져올 어떤 결과를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유전자 드라이브 실험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변형된 유전자가 여러 세대에 걸친 안정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유전자가 세대를 거치는 동안 다시 또 어떤 변이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유지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시, 즉 어떠한 이러한 돌연변이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로 이 유전자를 억제시키거나 제거해야 하니까 바로 이러한 억제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한 유전자 드라이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곤충매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도 2015년에 보고되었는데, 이것을 연구한 분들은 이제 간츠 박사라는 분과 야신스켄 박사라는 분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또 이분들은 이제 이런 한계의, 즉 말라리아에 저항을 갖는 유전자에 대해서만 드라이브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라리아 항체가 물론 핵심이지만 부수적으로 또 모기의 눈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그러니까 야생 상태와 다른 눈 색깔을 갖게 하는 진도 같이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이제 주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새끼의 눈 색깔을 확인하면 이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하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유전자 드라이브가 후손들한테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모기의 눈 색깔이 흰색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말라리아 항체가 들어가 있는 유전자 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니 형질 전환된 수컷 모기의 자손 중 약 99%가 항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항체 유전자는 활성을 유지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이 왼쪽 사진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 유전자를 가진 모기와 야생 모기가 이제 짝짓기를 하였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가 전달될 확률은 50%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손에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야생 모기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라리아 저항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확산되기는 거의 어렵게 됩니다. 이게 왼쪽 그림의 이제 상단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저항 유전자를 넣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유전자 가위 시스템, 크리스퍼-카스9 시스템을 같이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럼 크리스퍼-카스9 시스템이 타겟 유전자를 절단해서 없앤 후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에 갖고 있는 말라리아 저항 유전자를 그쪽에 카피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부 다 말라리아의 저항을 갖는 그런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하단에 나와 있듯이 그 군집에서 급격하게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실제 야생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것이 자연계로 나갔을 때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 수준에서만 연구가 되었고 실제로 이것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럼 실험실 수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또 그러니까 어떤 사고 방지책, 즉 이러한 그 변이를 갖고 있는 말라리아 저항을 갖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저항을 갖고 있는 유전자와 이런 유전자 가위를 이식받은 이런 모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려 5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실험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실험을 하였고, 또 두 번째는 이 실험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환경에서는 살지 못하는 그 인도산 모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토종 모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기가 밖으로 탈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 야생 환경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런 유전자 변이를 실험하는 경우에서는 이것이 야생 환경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을, 아직까지는 정확한 환경 평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변이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공통된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방지책을 갖춘 상황에서만
이제 유전자 변이 동물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기능 연구를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RNA 간섭하고 전 유전체 연관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RNA 간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약어로 표시할 때 RNAi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은 특정 염기서열에 일치하는 이중가닥 RNA를 합성한 후에 이제 세포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메신저 RNA를 파괴하거나 메신저 RNA 번역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 합성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그 유전자의 기능을 역시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RNA 간섭은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보다 빠르지만, 그러니까 영구적인 유전자 제거나 또는 영구적인 변형보다는 유전자 발현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RNA 간섭은 신약 개발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질병은 관련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생성이나 또는 과다 발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NA 간섭 치료제는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간섭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또 질환과 관련된 표적 메신저 RNA의 염기 서열을 알면은 새로운 핵산 치료제 개발도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 RNA 간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 유전체 연관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너그아웃 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어떠한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는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실험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유전자에 관한 실험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당뇨병과 같이 이제 특정 질환에 걸렸거나 또는 특정 표현형을 가진 사람들의 유전체를 정상인 집단과 비교해서 어떠한 발현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모든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유전 표지자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유전 표지자라는 것은 인간 집단 유전체에서 변이가 많이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되겠습니다. 변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마다 다른 염기 서열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형성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폴리모포니즘에서 이제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집단 사이에서 암호화 또는 비암호화 DNA 영역에서 어떤 변이가 나타날 때 이것을 이제 다형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양이 여러 개 나타난다 하는 것은 결국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단일 누클레오타이드 다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그래서 약어로 SNP로 표시하는데 읽을 때는 스닙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염기서열에서 하나의 염기서열, 즉 뭐 A나 T, G, C 이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염기서열의 차이를, 한 개의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유전 염기서열 차이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염기서열 하나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도 있죠.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남모양 적혈구, 이것은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에만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한 개의 아미노산만 변화를 갖게 되죠. 그 변화에 의해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아니라 남모양의 적혈구를 갖게 되는 이런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차이라고 해서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닙은 평균적으로 100개에서 300개의 염기서열마다 한 개씩 나타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의 밑바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유전자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 그러니까 미세하게 어느 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이것들이 서로 합쳐지면은 그 결과 서로 이제 사람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 지금 사람 얼굴 모양이나 전체적인 형태들이 다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로 이러한 이런 스닙의 차이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단순히 이건 모양뿐만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감수성에도 바로 이러한 차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어떤 질병을 걸린 환자들과 정상인들과 이제 유전자들을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림 19-15에 보면은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한 개의 스닙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립유전자의 경우 위 쪽에 가보니까 A하고 T가 있는 이 쌍에서 어떤 그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서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경우는 질병 원인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AT 위치에 AT가 아니라 CG가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 대립 유전자인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대립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단일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 있죠. 차이인데 이것을 이쪽 용어로는 다형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다형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즉 사람마다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과 관련된 그러니까 스닙을 분석을 하면은 지금 그림 19-15에 나와 있듯이 어떤 질병 원인과 스닙 관련되어 있는 스닙을 이제 많이 밝히게 되면은, 그러면 질병에 대한 유전적 기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어떤 맞춤 의학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형성들이 이제 쌓여서 그 개인의 어떤 특징을 갖게 만드는데, 바로 이제 그 특징에 맞춰서 어떤 약물을 처방해 줄 수 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똑같은 약물을 처치했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낫더라. 반대 또 이제 다른 경우로는 똑같은 병원체 감염이 됐어도 어떤 사람은 잘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쉽게 걸리더라.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어떤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어떤 약물을 개발할 때는 이런 개인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인간을 모델로서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개발을.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떤 약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투여한 사람의 몇 퍼센트 이상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투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가 조건에서도 최소한 50% 확률로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야만 그런 처방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의 그 약물 개발 관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람마다 다른 유전적 특이성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특이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그 맞춤 의학이 그 사람 한 개인의 그 특징에 맞추어서 약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제 약물 개발 또는 처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이런 스닙이 모두 밝혀지게 된다라면은 이런 맞춤 의학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스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니까 역시 이제 신약 개발의 하나의 타겟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